88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난생 처음 주식 투자. 저자 이재웅. 출판일 2017년 2월 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초보도 손실 없이 5월 타율 유지하는 안전한 주식 투자를 알자. 책 소개. 많은 주식 투자 책은 대박과 성공을 강조한다. 그러나 난생 처음 주식 투자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잃지 않는 투자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본 그는 단돈 1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정확한 투자를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책에는 그동안 저자가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과 이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 소개. 저자 이재웅. 투자자. 저자 이재웅은 12년 경력의 주식 투자자. 초보 시절 차트 분석과 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로 5년간 큰 손실을 본 뒤 자신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10년의 경제 공부와 실전 투자. 4년간 약 250회의 기업 탐방 IR을 다니며 잃지 않는 주식 투자의 원리를 깨달은 저자는 이 책에 투자자들이 공부하고 발로 뛰며 꾸준히 연 5할 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담았다. 특히 남의 말만 듣고 덜컥 투자를 시작하는 묻지마 투자자, 과거의 기록일 뿐 절대 투자의 제일 지표가 될 수 없는 차트에만 목매는 투자자, 경제신문 한 줄 읽지 않고 시장 탐만하는 무지형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돈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운영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투자와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경제고등학교 설립을 꿈꾸는 저자는 그 프로젝트의 첫걸음으로 이 책을 썼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제 주식도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판단력만 있으면 주식 투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차트보다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적금처럼 쌓이는 안전한 주식 투자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손쉬운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객장에 방문할 것도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개설되는 계좌와 클릭 몇 번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그리고 무엇보다 종종 들리는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시작된다. 난생 처음 주식 투자 의저자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따라서 투자를 시작했다. 첫 투자는 지인이 알려준 투자 정보였다. 문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첫 투자에서 소위 대박이 터졌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저자는 주식 투자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자만에 빠져 다음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 투자 이후로 5년 동안 대박은커녕 쪽박에 쪽박을 거듭했다. 차트 분석에 단타 매매도 해보고 유료카페에 가입을 해서 정보도 얻어봤지만 마이너스가 된 수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 서점에 나와 있는 많은 주식 투자 책은 대박과 성공을 강조한다. 그러나 난생 처음 주식 투자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잃지 않는 투자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본 그는 단돈 1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정확한 투자를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1만 원을 벌기 위해 내가 들인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또 잃지 않는 투자가 모이면 결국 수익률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공부를 통해서 투자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고 단언한다. 잃지 않는 투자 노하우.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지 마라.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핵심은 기업 공부다. 평생 한 번 100시간 공부로 안전한 주식 투자의 기본기 다지기. 쪽박에 쪽박을 거듭하던 저자가 전문 주식 투자자가 된 것은 순전히 공부를 통해서다. 저자 역시 처음 주식 투자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감으로 얼핏 들은 유수로 표면적인 차트 흐름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흔한 초보 투자자들의 패턴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도박처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한 바구니에 여러 개의 계란을 담지 말라는 주식 투자의 정설과도 같은 말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오히려 1에서 2개 정도의 기업을 투자하라고 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 개의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 그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런데 여러 바구니에 담은 그 많은 기업을 다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은 직장인과 같이 전문 투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험을 위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은 기업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여 투자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그의 투자 노하우를 소개하며 잃지 않는 투자 노하우 중 가장 큰 것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꼽았다. 실제로 그는 전문 주식 투자자가 된 지금도 초보 투자자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신문을 읽고 뉴스를 시청하며 투자 회사의 공시를 검토한다. 또한 궁금한 것이 직접 회사로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하며 투자 기업에 대해 분석한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과 이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 노하우를 담았다.
한 장에는 저자의 생생한 투자 실패담과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두 장에는 주식 투자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지식 공부법과 습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세 장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용어 설명, 공시 보는 법, 손익계산서 계산법, 재무제표 분석법, 사업계획서 읽는 법, 기업의 적정 주가 구하는 법 등 투자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6장까지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저자가 실제 투자를 위해 분석한 기업 7곳의 투자 노트가 담겨 있다. 투자의 방향성을 고민할 때 2017년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았다.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는 약 20%, 코스닥 지수는 약 40%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오른 기업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소외감이 들었던 장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는 IT 위주로,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 역시 전체적으로 좋았다. 과연 2018년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장 예측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뜬금없이 큰 사고가 시장을 뒤흔들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요동치는 시장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야만 할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만은 시장 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으면 한다.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주식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 그 방향성은 투자와 시장의 논리로 결정된다. 매수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 절대 이유 없이 혹은 근거 없이 그 주식을 사거나 팔면 안 된다. 합리적인 판단 없이 소문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 점만 명심하면 초보라도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책을 출간한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투자의 방향성이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주식과 부동산 비교해보기,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키워드, 업황 트렌드, 본격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응 자세, 주식 투자의 방향성, 주식 매수 노하우, 목표주가 산정과 멀티플에 대한 개념을 추가해서 넣었다.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을 더 실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하나씩 실전에 대입하면서 진행해보자. 주식은 지식이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인식. 누군가에게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주식 투자 실패 이야기를 한다. 그 스토리에서 어떤 이유로 실패했다거나 실패 후에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언급은 없다. 이를 본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은 그래, 주식은 위험한 투자야라고 선입견을 갖게 된다. 대부분 주식 투자 방식?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주식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근거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투자하기, 테마주 따라잡기, 수시로 매매하기 등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 설령 운 좋게 수익을 얻게 돼도 위와 같은 투자 방식을 고수하다가 도박과도 같은 위험한 주식 투자가 이어지고 한 번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식은 끝없는 공부의 연속.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나 혼자와의 싸움이 가장 무섭고 힘이 든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내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은 결국 나중에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또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연구하고 나의 투자 원칙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방심하는 순간 바로 주식시장은 응징할 것이며 큰 손실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인내의 결과. 마지막으로 인내도 중요하다. 인내가 없다면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멀리 보고 기업의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길 바란다. 조급한 마음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다. 이 책과 함께 공부로 무장을 하고 나 홀로 싸워보길 바란다. 패배해도 괜찮다.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고쳐나간다면 다음번에는 승리할 것이다. 정보의 홍수가 실패를 부른다. 중국 펀드 누적 수익률 700% 달성. 2007년 펀드 열풍이 불었다. 누구나 다 펀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뉴스나 기사가 도배를 했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신문을 보여주시면서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펀드도 주식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펀드와 주식이 최고라는 것만 내 머리에 맴돌았다. 단지 직접 투자하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펀드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중국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 인기 있는 펀드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자 은행원분이 해맑게 웃으며 펀드를 안내해 주셨다. 그때 웃음은 지금 생각해보면 나 같은 바보 즉 대어를 낚아 짓는 웃음이었을 것이다. 중국 펀드, 홍콩 펀드, 브릭스 펀드, 물 펀드 총 4개를 가입했다. 그리고 매일 펀드 수익률을 조회하기 위해 열심히 클릭했다. 그러나 펀드 수익률이 좀처럼 만족스럽지 않았다. 수익률의 변화가 크지 않더니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지기 시작한 수익률은 10%까지 손실률을 냈다. 나는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펀드가 올라주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나는 펀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줄 알았다. 각종 언론에서 본 것은 모두 장밋빛 이야기뿐이었으니깐. 그러나 현실은 차갑게 손실이 났고 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뉴스와 기사 내용에 현혹되어 이 지경이 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점점 펀드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 당시 나는 펀드에 대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문가가 한다면 당연히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다. 아마 펀드를 처음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내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공부를 통해 펀드 투자도 우리나라 지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됐고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수익률도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시작은 이랬다. 펀드 투자로 간접 투자를 진행했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손실을 보고 6개월 만에 펀드를 해지했다. 주식 투자 책인데 펀드 이야기를 해서 의아해 했을지도 모른다. 펀드도 결국 주식 투자이고 펀드도 공부를 안 하거나 사전 조사를 안 하면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펀드라고 해서 안전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원들의 친절한 가입 권유는 자칫 원금 보장 상품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적금, 예금처럼 큰 고민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펀드로 손해본 사람이 많고 수익 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수많은 유혹이 있다. 이 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보를 판단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대충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때 나는 판단력이 전혀 없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듯이 눈을 감고 떴을 때 수익률이 빨간색 글씨로 써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당신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된 시작. 이거 사명 대박이래. 주식 투자에서 대박을 꿈꾸다. 펀드 투자 실패 후에 투자 자체에 자신감이 없었다. 펀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지 실망감도 매우 컸던 탓이다. 다시는 뉴스나 기사에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눈먼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혀 돈을 벌기로 했다. 대학생이었던 나는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곳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밥도 먹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도 했다. 그런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주식 이야기였다. 아, 오늘 주식도 떨어졌네. 물타기 해야 하나? 선생님, 그거 사놓으시라니깐요? 왜 안 사셨어요? 오늘 날아가잖아요. 내거 너무 많이 빠져서 빼지도 못해. 그거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이거 사면 대박이라니깐요? 못 먹어도 2배예요. 실패 경험으로 투자에 흥미가 없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주식 투자는 펀드 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여서 더 재밌을 것 같고 투자가 잘못돼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모르게 근거 없는 강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의 깊게 듣고 거론되는 주식 기업들을 검색해보고 찾아봤다. 궁금한 게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조금씩 배워나갔다. 일단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생님께 한 개 기업을 추천받았다. 향후 대박이 날 수 있으니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귀띔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처음 투자는 500만 원. 과외와 학원 일을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이었다. 추천받은 기업을 매수하고 계속적으로 주가를 확인했다. 며칠 지나자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기간에 25%나 올랐다. 순식간에 뻥튀기처럼 불어나는 액수에 덜컥 겁이 났다. 어찌할 줄 몰랐던 난 일단 수익 실현을 했다. 125만 원 수익이었다.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가슴속에서 방망이질 치던 그 쾌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며칠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니 너무 행복했었다.
처음에는 추천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표시를 전했지만 나는 바로 거만해졌다. 마치 내 실력으로 수익을 낸 것처럼 주위에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주식으로 대박 나는 상상에 빠졌다. 주식 투자가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자신감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했다. 당연히 투자 금액을 늘려서 투자했다. 1천만 원을 더 보탠 1,600만 원.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것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담고 싶은 기업을 투자하기도 했다.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없었다. 그냥 풍월로 들리는 이 주식 대박이래야 하면 되었다. 이번에도 단기간에 대박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신나게 투자를 진행했다. 무서울 것도 없었다.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일매일 휴대폰이나 PC로 주식창만 보면서 무작정 내가 산 주식이 오르기만 기다렸다. 나는 무조건 필승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투자했던 주식의 수익률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사고 계속 보유하는지 이유를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대박만을 노리고 바라고 투자를 했다. 1,600만 원이었던 총평가 금액이 점점 1,500만 원, 1,400만 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불안해졌다. 떨어지는 수익률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200만 원을 손실 보고 매도를 했다. 또 다시 펀드 환매했을 때가 떠올라 너무 충격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거만함이 조금은 꺾였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다. 내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았다.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다. 내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추천한 기업이 아닌 스스로 찾은 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가 아는 기업들인 종근당, 금호산업 등과 같은 우량주에 투자를 했다. 우량주의 흐름은 다소 지루했다. 급하게 대박만 쫓던 나로서는 투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심지어 수익률까지 떨어져 더 힘들었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결국 여기서도 버티지 못하고 100만 원 손실을 보고 손절했다. 매매가 많아지고 손실도 많아졌다. 결국 1,400만 원만 남게 되었다. 주식 투자에 대해 다시 고민에 빠졌다. 정녕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주식 투자를 몰랐을 때가 더 좋았다고까지 생각했다. 결국 이번에도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실패를 했다. 삶의 의욕이 없었다. 수익이 났던 것을 모두 반납하고도 200만 원을 더 손실보았다. 당시 200만 원은 나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원금을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대박나서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각종 인터넷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넷 카페에는 지금 사면 10배 대박주, 제2의 000 대박주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손실을 보고 있었던 나는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결국 나는 그런 문구가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유료로 받았다. 그래도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게 있었다면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정보를 보고 판단한 뒤 투자하고자 했었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곳에서 주는 정보는 단타, 매매나 차트 매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직접 정보를 보고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 800원에 매수합니다. 매수 붙으세요. 지금 가격에 아쉽지만 손절합니다. 힘에 밀립니다. 지금 매도하세요. 밑골이 나옵니다. 따라 붙으세요. 매매 위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기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테마 이야기나 차트, 수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보를 분석해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장단에 맞춰 매매를 하고 있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수익에 목말라 있었던 나는 그쪽 신호에 맞춰 투자를 하고 있었다. 결과는 당연히 손실이었다. 여기서도 약 300만 원의 손해가 있었다. 총 700만 원을 손해봤고 900만 원만 남게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즈음 되자 주식 투자를 한 게 후회가 되었다. 주식으로 돈을 계속 잃으니 만회를 하기 위해서 편법인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끌려다닌 것이다. 쉽게 얻으려고 하니 쉽게 잃어버렸다. 그때 당시 700만 원이면 나에게 너무 큰 금액이었다. 대박을 꿈꾸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만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처음에 주식으로 수익 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거만해지는 바람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없어졌고 더 이상 투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주식 투자 시작부터 6개월간 마음 편히 보낸 적이 없었다. 주식 투자로 어떻게든 대박을 내고 싶고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던 나였다. 하지만 그 꿈은 그냥 허상이었다. 여기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고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거만에 빠지는 순간 내리막길을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유료 카페에서 진행하는 단타 매매나 차트 위주의 매매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주변에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났는지 물어보라. 100명이면 99명이 많은 손실이 났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 성공한 한 명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잃지 않는 것이 핵심, 대박의 꿈을 버려라. 주식 투자는 꾸준하게, 장기전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거 사면 대박 나겠지? 대박 내서 폼나게 살아야지. 이걸로 내 인생 좀 펴보자. 라는 환상에 빠진다. 그리고 대박을 꿈꾸며 테마주, 급등주 등의 승부를 건다.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이 났나요? 대박이 났나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간혹 한두 번 운으로 수익이 날 수는 있어도 절대 지속될 수는 없다. 투기로 해서 돈을 버는 건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다. 당첨될 것 같아서 매번 떨어져도 또 구매하듯 언젠간 급등해서 떼돈 벌 것 같은 묘한 심리로 투기성 투자를 하게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잘못 꿰인 첫 단추는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테마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이명박 테마주 남광토건. 대선 전 6천원짜리 주식이 15만 원까지 올라갔다. 실적은 적자였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했다. 그나마 개미들은 10만 원 전까지 살 수도 없었다. 주가가 10만 원대에 진입하자 슬슬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주식을 넘기기 시작했다. 세력이 떨어진 주가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논밭처럼 먹을 것 하나 없이 수직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슈가 있기 전 주가로 돌아왔다. 이게 부실주 투자의 현실이다. 실적에 맞지 않게 주가가 부풀어진 기업들은 이슈몰이로 급등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대한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주식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은 실적이 좋지 않고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한다. 오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적주들은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등할 때도 빠르게 회복하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는 능력은 공부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이런 능력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해주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의 실적은 주가와 비례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에 관심을 받기 전인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거나 해당 주가가 저가일 때마다 매수하여 물량을 모으면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실적이나 행동의 결과로 신뢰 여부를 결정짓는다. 기업도 똑같다. 기업의 실적이 좋고 현금 보유량이 많고 건실하게 사업 확장을 하면 주주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주주들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우리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제1원칙은 잃지 않는 투자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점점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앞서 말한 나의 5년간의 실패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적 투자와 가치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 실적이 좋다고 투자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향후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그림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투자하는 돈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박이라는 강박적인 꿈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부담 없이 투자하기를 권하고 싶다. 1년의 수익률을 10%에도 좋고 5%에도 좋다.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10%, 5%이면 분명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수익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진다. 주식 투자를 도박이나 사이버머니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다운 투자를 해보자. 시장의 흐름으로 투자 기업 판단하는 법. 사람들이 돈 잃을 때가 바닥, 사람들이 돈 벌 때가 꼭지. 시장의 흐름은 생각과는 다르게 거꾸로 움직인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남들이 다 싫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올라간다. 신기하다. 아니 신경질 난다.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히딩크가 박수칠 때 떠났듯이 가장 비싼 가치를 받을 때 떠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소문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 막상 시끌벅적한 곳에 가봤더니 별 볼 게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는 분위기와는 거꾸로 대응하면 좋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할까? 증시의 바닥과 꼭지, 나타나는 징조들을 가볍게 알아보고 제대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제는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 증시의 흐름을 확인하자. 세계 증시의 흐름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기업의 뉴스와 똑같다. 일시적인 악재여서 매수의 기회인지 지속적인 악재여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렉시트나 브렉시트, 일본 지진, 아르헨티나 디폴트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각하게 타격을 줄 만한 부분들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IMF, 리먼 사태, IT 버블, 미국 금리 인상, 산유국들 줄 부도산 등은 지속적인 악재였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특히나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의 동향을 항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고용지표, 실업률, 기업들 실적 등은 중요하다. 버블이 있으면 붕괴를 암시하고 붕괴는 바닥을 의미한다. 언제든지 상황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체크하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GDP 성장률과 대형주들의 실적도 봐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닌지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투자의 의미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거시 경제이지만 그 기반은 항상 실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매년마다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T로는 성장을 많이 했다. 그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 화장품 등 다양하게 나와줘야 향후 성장의 그림이 나온다. 기업들이 성장해야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국력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기업들 실적 시가총액 큰 기업을 확인하자.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실제 경제 전문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시장을 공부해야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가 있고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 항상 세계 시장에 대한 변수는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그 나라에 대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성장한다면 경제시장도 결국 성장한다는 말과 같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어떻게 판단할까? 재무제표만 보고도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본다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를 공부할 때 세심한 것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심한 것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일단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1차 검증으로 네이버 증권을 활용하고 2차 검증으로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을 빠른 시간 안에 필터링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사업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순으로 진행하겠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성이 둔화된 부분이고 이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출액이 늘면서 이익도 늘어나는 회사가 가장 좋은 표본이다. 예를 들어 붕어빵의 오늘 하루 매출액을 구할 때 판매 개수는 200개, 판매 가격은 500원이었다면 매출액은 200개 500원 이꼬르 10만 원이 된다. 가. 매출원가 부분은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원재료 가격을 잘 체크해봐야 하는데 원재료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원가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 라인 인력들의 인건비도 매출원가로 반영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생산 관련 감가상각비 공장, 기계설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붕어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가격으로 밀가루 1만 원, 팥 1만 원이 필요했다면 매출원가는 1만 원 플러스 1만 원 이꼬르 2만 원이 된다. 매출 총이익,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좋을수록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붕어빵 하루 매출이 10만 원, 붕어빵 하루 매출원가 2만 원이라면 매출 총이익은 10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이꼬르 8만 원이 된다. 판매관리비, 판관비. 판매 관리비에는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 연구개발비, 수도관리비 등 모두 포함이 된다. 따라서 판관비는 비용 처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며 원가만큼이나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붕어빵 하루 인건비가 3만 원, 임대료 5천 원, 광고 0원, 수도관리비 5천 원이라면 판매관리비는 3만 원 플러스 5천 원 플러스 0원 플러스 5천 원 이꼬르 4만 원이 된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뺀 나머지를 이야기한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이고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영업이익은 인위적으로 부풀리기가 어려워서 신뢰성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나중에 영업이익률이랑 같이 계산해보면 이 회사가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만 원, 매출원가 2만 원, 판매 관리비가 4만 원이라면 영업이익은 10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이꼬르 4만 원이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만 원, 10만 원, 100%, 40%가 된다. 금융수익. 회사의 투자 자금에 대한 이익 적금, 예금, 주식, 채권, ELS, 부동산 등 현금성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수익에 대한 이익이 많이 잡힌다. 금융비용 금융원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대출금, 시비, BW 등 부채가 많을수록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당기순이익의 영향. 예를 들어 금융수익 2만 원, 금융비용 1만 원이라면 총 금융수익은 2만 원 마이너스 1만 원 이꼬르 1만 원이 된다. 기타 수익. 자산처분이익 토지, 건물, 기계장치 매각이익, 지분 매각이익, 환차이익, 지분법 이익이다. 기타 비용. 자산처분 손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매각 손실, 지분 매각 손실, 환차 손실, 지분법 손실. 예를 들어 기타 수익 2만 원, 기타 비용 1만 원이라면 총 기타 수익은 2만 원 마이너스 1만 원 이꼬르 1만 원이 된다. 관계회사 투자 단기. 관계회사들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치는 아니고 회계상 처리이다. 예를 들어 붕어빵 관계회사들이 잉어빵 20% 당기순이익 2만 원, 계란빵 30% 당기순이익 3만 원 외 지분이 있다면 총 관계회사 투자 당기순이익 지분은 잉어빵 4천 원 2만 원 20%, 계란빵 9천 원 3만 원 30% 1만 1천 원이 된다. 법인 세차 감전순이익. 법인세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이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 4만 원, 금융수익 1만 원, 기타 수익 1만 원, 관계회사 투자당 기손익 지분 1만 1천 원이 있다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만 원 플러스 1만 원 플러스 1만 원 플러스 1만 1천 원 이꼬르 7만 1천 원이 된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연구개발비, 교육비, 감가상각비는 세금에서 제외된다.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세금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7만 1천 원이고 법인세가 15%라고 한다면 법인세 비용은 7만 1천 원 15% 1만 650원이 세금으로 적용된다.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실질적으로 회사가 취하는 최종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PS에 영향을 주고 PER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7만 1천 원이고 법인세가 1만 650원이라면 당기순이익은 7만 1천 원 마이너스 1만 650원 이꼬르 6만 350원이 된다. 지배순이익. 지배순이익은 실제 회사가 당기순이익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이익이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순이익을 꼭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지배순이익이 진짜 순이익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6만 350원일 때 이중 지분율에 따라 지배순이익은 5만 원이다. 비지배순이익. 비지배순이익은 지배순이익과 반대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6만 350원일 때 지배순이익이 5만 원이라면 비지배순이익 1만 350원이다. 손익계산서는 수익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특히나 당기순이익에서 지배순이익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란다. 네이버 증권이나 기타 다른 곳에도 당기순이익만 표시된 곳이 많다. 이제는 회계가 국제회계법으로 적용되다 보니 연결 재무제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배순이익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이 잘 나오고 극히 저평가인 기업들을 보면 지배순이익과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도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려주고 싶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PER와 연관이 있다면 대차대조표는 PBR과 관련이 있다. 대차대조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게 된다. 먼저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게 된다. 유동자산.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현금이라는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고정자산, 비유동자산. 1년 이후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이다. 현금 및 청금성자산. 워렌 버핏이 자산 항목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 현금 조성 방법에는 신규 채권, 신주 발행, 기존 사업 재산 매각, 사업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 현금은 많고 부채는 없고 신규 채권 및 주식 발행이 없는 회사, 꾸준한 이익이 나는 회사를 경쟁 우위에 있는 회사로 본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란 당의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혹시나 돈을 못 받게 된다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고 손실 처리를 하게 된다. 재고자산. 회사가 제품을 제품 판매자에게 팔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둔 제품이다. 자산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는 기업 선택, 악성 재고가 있거나 재고 회전율이 좋지 않으면 의심하고 확인해봐야 한다. 보통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가 늘어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추후 악성 재고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 재고 손실 금액을 반영해서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순매출 채권. 총매출 채권, 부실 채권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다. 순매출 채권 비율이 높아야 한다. 성급 비용. 가까운 미래에 받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결제하는 비용이다.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 워렌 버핏이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한다. 이연법 인쇄 자산은 1년 이내에 환금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영업권, 인수가와 장부가의 차익이다. 장부가 이상의 가격으로 많은 회사를 인수하면 인수회사의 영업권 액수가 커짐. 무형자산, 브랜드 네임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장기투자자산, 1년 이상의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이다. 시가 취득가 중 낮은 것을 기록한다. 기타유동자산, 1년 이내에 받을 상품, 서비스 성급 비용, 세금 환급금이다. 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에서 총자산을 나눈 것이다. 10%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부채는 재무 안정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게 된다.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이다.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에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충당금 등이 속한다. 유동부채는 지급기한이 짧기 때문에 기업이 지급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동부채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매입채무. 지급어음은 거래처와의 사이에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이며 미리 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 부채이다. 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금으로서 많이 이용된다.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부채이지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유동성 장기부채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총유동부채와 유동비율. 총유동자산에서 총유동부채를 나눈 것 1 이상이면 좋고 1 미만이면 안 좋은 기업.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아야 비유동부채 장기부채. 지불기한이 1년이 넘는 부채를 말한다.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이에 속한다. 비유동부채가 적을수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채권.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자본금. 액면가 주식수,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미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이다. 자본잉여금. 증자를 통해서 늘어난 자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유상증자, 3자 유증배정, IPO 상장자금 등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자금 조달을 많이 진행한 것이고 향후 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보통 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익잉여금. 순이익 배당금, 자기주식 매입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현금 유보율이 올라가게 되고 워렌 버핏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잉여금이 많을수록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M&A에 대한 기대감, 배당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 대차대조표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숨겨둔 자산이나 이 회사가 숨기고 있는 빚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체크하면 된다. 깊게 파고들 정도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체크해 보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금성 자산, 단기차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위주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수입과 지출을 크게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 구분한다. 쉽게 말하자면 현금 자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금 흐름표를 공부해보자. 참고로 재무제표에서 로 표시된 금액은 지출된 금액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당기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를 확인해보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들어오고 많을수록 좋다. 실제로 현금이 없으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어야 하며 라면 유동성 문제를 체크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다. 실적이 좋아야 영업 쪽에서 플러스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본적 지출 플러스 기타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용도. 투자는 플러스 흐름보다는 흐름이 긍정이다. 투자 활동이 많이 진행될수록 미래에 대한 신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 활동은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보인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배당금 지급 플러스 주식의 발행 매입 플러스 채권 발행 매입 자금의 차입과 상환. 재무 활동은 플러스 흐름보다는 흐름이 좋다. 차입금의 차입, 차입금의 상환, 증자. 재무 활동은 일단 증자나 차입금으로 인해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주가에는 안 좋다. 그 이유는 증자를 했을 경우 주식 가치가 떨어지며 차입을 했다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총결론. 현금 흐름에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최고로 좋은 상황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단, 영업활동, 투자활동 플러스 재무활동인 기업이 좋다. 풀어 말하면 영업활동으로 본업돈을 1,000원 벌어서 400원은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400원은 은행 빚이나 또는 주주들 이익을 위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한다. 남은 200원은 유보를 하거나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는 기업이 좋다. 물론 급성장을 하는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 재무활동 돈 끌어와서 사업 확장 가되고 투자활동에서 큰 상태라면 산업이 호황기일 때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 수도 있다. 최악의 기업은 예를 들어 영업활동 마이너스 1,000원, 투자활동 플러스 1,000원, 재무활동 플러스 1,000원이다. 이런 기업은 영업으로 돈을 못 벌고 있다 보니 재무 쪽에서 운용자금을 끌어쓰는 경우이다. 또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현금 흐름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현금 흐름표는 중요한 부분이다. 현금은 남을수록 좋은 것이며 그것은 즉 이익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 유보율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새로운 사업 투자 및 회사 인수도 가능해서 부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좌나 지갑에 현금이 없다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현금을 두둑이 들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다. 뭔가를 사고 싶고 진행하고 싶어진다. 현금이 깡패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현금성 자산이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매매가 쉬워지는 방법이 있다. 주식 투자에서 매매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사이버머니처럼 막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매매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한다. 매매만 신중히 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수와 매도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나 나만의 노하우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매수 타이밍 잡기. 일단 매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매수 방법의 원칙은 저가 매수이다. 절대 달리는 말에 위험하게 올라타지 않는다. 주로 급락 후 서행을 하고 있을 때 매집을 하는 편이다. 주가가 상승 중인 기업들은 확실한 실적과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최소한 앞에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고 매수에 임하길 바란다. 매수 한번 진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많은 고민과 분석 끝에 최종 매수 결정을 해야 한다. 내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가 단기적으로 대박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말고 기본 원칙대로 천천히 나아가면 좋겠다. 매도 타이밍 잡기. 매도 이야기를 하자면 매도 방법의 원칙은 단기든 중장기든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나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 다만 그 전에 회사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꼭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이유 있는 상승인지 내가 투자했던 투자 포인트대로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는 모두 확인하고 매도를 결정하길 바란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고 많은 고민과 분석 끝에 최종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 섣부르게 판단해서 손실을 더 크게 보거나 짧은 수익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자 계획과 투자 원칙은 멘탈을 지켜줄 것이다. 주식 투자하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혹은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 계획과 투자 원칙은 내 투자가 잘 되지 않을 때나 투자하는 기업을 믿고 기다릴 때 큰 도움을 준다. 나도 투자 계획과 원칙을 세우고 나서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다. 대부분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시장이 하락할 때나 투자하는 기업이 하락할 때 잘못 기다린다. 하지만 기업이 문제가 없다면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을 함께 해보길 바란다. 투자 계획. 투자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가? 투자 금액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투자 금액도 계획을 잘 짜면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다.
주식을 100% 비중으로 가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면 마음도 여유롭고 나중에 하락장이 심해져서 투매장이 오게 되면 아주 저가에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현금도 하나의 투자 기업으로 보고 있다. 투자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이나 대출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심적으로도 불안해진다. 물론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다. 연 20%, 30% 수익률에 도전하자. 매년마다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실망감과 욕심이 자리 잡게 된다. 워렌 버핏도 연 15%를 잡고 주식을 해서 복리 효과로 현재 제일 부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 20%, 30% 정도 잡고 도전해보자. 적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 큰 수익률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대박 수익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부터 잘 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부터 없어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 투자 원칙. 자기만의 투자 원칙은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절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투자 원칙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반면에 투자 원칙을 잘 지키시는 사람들은 수익이 꾸준하다. 바로 원칙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배울 만큼 배웠고 투자관도 정립되었으니 투자 원칙을 정해서 실전에서 활용해보자. 투자 원칙은 너무 많은 것보다 10가지 정도가 좋다. 물론 투자 원칙은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바뀔 수 있다. 다음은 나의 투자 원칙이다.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보기 바란다. 1. 공부만이 살 길이다. 2. 주식 담당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3. 업황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기업이다. 4. 모든 것을 세심히 보고 판단한다. 5.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책 한 권을 읽는다. 6. 장기 하락 요인이라면 과감히 손절한다. 7.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한다. 8.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데 주력한다. 9. 증자하는 기업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10.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한다. 이렇게 투자 원칙을 정하고 책상 위에 붙여놓으면 매번 투자 진행 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꼭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적어보고 실행해 나가길 바란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식 투자에 더 흥미를 느낄 것이다.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좋은 기업을 만날 때는 설레기도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상대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다. 철저히 상대를 분석하고 그것에 맞게 계획을 짜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주식 투자도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기업을 모르면 필패할 것이고 기업을 알고 계획 있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나만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싸울지 알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반복 학습하고 당신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